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시대적 조리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면은 망하게 된다는 것도 에드윈 토플러의 주장이고,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도 오랫동안 살아남은 종은 힘이 세거나 머리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 대처하는 종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남고 성공적으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온 20세기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기는 모든 것들이 국가에서 다 주도해서 해결을 했어요. 국가가. 그것도 이제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서 한국의 성장도 하고 한국의 발전도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해 온 그러한 그 시대였죠. 그리고 그 국가나 중앙이 주도해 온 목표는 성장, 효율, 그리고 이제 타율성과 회리성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념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21세기는 이제 국가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나 정부, 그것도 중앙정부가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주민의 민도가 그만큼 낮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오히려 정부나 국가보다 더 좋은 정보를 갖게 됐고 또 정보를 공유하게 됐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냐하면 학력 수준도 물론 높아졌지만 지식과 정보를 이제 충분히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통해서 충분히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있는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이 오히려 더 앞서간다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그 성장 지향에서 이제는 분배의 문제에 우리가 이제 고민을 시작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타율성보다는 자율성, 획일성보다는 다양성,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이제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이런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키워드는 창의와 자율과 공정입니다. 창의와 자율과 공정.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정은 쉽지만 이거를 만들어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국가와 중앙에서 이제 주민과 지방 주도로 가야 되고, 타율과 종속에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되고, 수군 행정에서 평화 공존으로, 또 성장과 분배를 택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변화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8대2의 사회입니다. 계층 간에도 그렇고 지역 간에도 그렇고 세대 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남성과 여성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8대2로, 혹은 9대1로. 빈부격차도 커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고, 또 세대 간의 격차도 더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8대2의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우리가 인간성을 좀 상실해 가고 있다. 옛날에는 우리가 콩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러한 공존의 사회였고, 또 인간끼리도 그렇고 자연 또는 그 다른 미생물하고도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이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주체성도 상실하고 공동체 의식도 상실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와 갈등의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리더십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 중심의 의사소통의 문제, 그런 상호 불신과 국론 분열,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 또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경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경쟁을 하면 뭐가 생기죠? 경쟁의 결과 승자와 패자가 생기죠. 이긴 사람과 패한 사람이 생기고, 그 이긴 사람과 패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따라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경쟁을 못합니다. 경쟁을 싫어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갈등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경쟁을 없애려고 해요. 그건 아니죠. 시장 경제는 경쟁이 기본입니다. 지방자치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경쟁, 지방정부 간의 경쟁, 지방정부 내에도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의 경쟁. 다만 그 경쟁의 목표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이라는 목표를 두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선의의 경쟁. 근데 경쟁하다 보면 승패가 생기고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승자가 독식에 살죠. 승자가 모든 걸 다 차지하고 패자는 영원한 나라로 떨어지고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푸는 그러한 교육과 훈련과 연습을 우리는 못했던 겁니다. 갈등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풀어야 됩니까? 총칼을 들지 않는 한 대화를 푸는 수밖에 없죠. 대화를 통해서 타협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루어내고, 아주 간단한 정답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하는 방법 우리는 안 배웠어요. 아무리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를 하고 외국서 공부를 하고 판검사가 돼도 대화할 줄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 안 돼요. 정답만 찾아야지. 또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못 배워가지고 대화가 필요 없이 다수결만 결정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떠들지 말고 빨리 다수결로 결정해. 그럼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필요가 없었죠. 대화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의를 해도 금방 취소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지방자치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도 마찬가지고, 대화할 줄 모르면 지방자치가 절대로 뿌리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도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제도화하고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우리 주민들 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 합의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화합과 소통을 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제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은 이 단어죠, 이게. 그래서 이미 이 내로남불도 이미 우리 선각자들은 이미 다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도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귀가 이겁니다. 자상자인하지요. 자자인상지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남이 깎아내릴 것이고, 자기를 낮출 줄 알면 남이 높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심보감에도 아주 정확히 지적을 했어요. 책임지심 책기요, 석임지심 서입니다. 남을 꾸짖으려면 그 이전에 자신에게도 엄격해야 되고, 자기를 자기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먼저 더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내로남불의 도덕적 회의가 너나 할 거 없이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내로남불이에요. 정치의식의 수준은 국민의식 수준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뭐 잘하는데 정치인만 나쁘면 아니에요. 그대로 우리 국민의식이 정치의식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우리 연재부에도 얘기하겠지만은 맹자의 가유삼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해성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그래서 아이 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되는 게 뭐였죠? 출산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최저의 출산율. 가임 여성 1인당 0.98명이에요. 이게 한 명이 안 됩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 2.2명의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한 명을 고사하고 0.98명이니까 인구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구가 생산이 안 되면 집안도 가세가 기울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배틀 기자입니다. 기계할 때 쓰는 기자가 원래 배틀 짜는 소리는 이제 가게, 경제가 돌아가는 소리. 옛날에는 배틀을 짜서 삼배를 옷을 짓고 그걸 내다 팔아서 이제 가게를 꾸려가는 그런 데서 이제 기원된 이제 집안 경제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독성이라고 해서 이게 글을 읽는 소리인데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소리가 당 밖으로 크게 들릴 때 그 집안은 번성한다. 근데 이거는 집안만이 아니라 연재도 그래요. 그러니까 가유삼성만이 아니라 지유삼성 또는 구구삼성. 우리 국가도 세 가지 문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저출산의 고령화. 지금 고령화도 15%에 육박했습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를 육박했어요. 14%가 넘으면 고령사회인데 우리 연재군은 17.5%입니다. 이미 고령사회가 되고 20%가 되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의 심장인 연제구도 상당히 늙어가고 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속도는 늦지만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경제입니다.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역도 그렇고.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 연제구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도시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인프라를 더 구축을 하고 이런 하드웨어 그게 목표입니까? 아니죠. 그건 수단이죠. 중요한 건 사람이죠.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해서 모두 다 교육의 혜택을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체성을 가지고 이게 연제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이것도 일종의 그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연제구의 인적 자원을 평생교육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합니다. 저는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열정과 겸손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생 교육 시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배우는 사람만이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보다 더 진지하게.
보다 더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꼭 이걸 배워서 써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패션, 열정을 목적.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라고 했죠. 우리 인간도 격이 있습니다. 인간도 격이 있어요. 인간도 이 격을 나누는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교양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의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배운 사람만의 특권이에요. 배운 사람만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안 배운 사람은 아는 척 해야 되죠. 잘난 척 해야 되죠. 이 남한테 얕보이지 않으려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울수록 어떻게 돼? 배울수록 모르거든요. 배울수록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배울수록 모른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배운 사람은 겸손할 수 있는 용기와 특권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인간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사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잘 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뭐 엄청난 돈을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역에 대한 사랑, 지역 주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역할을 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게 보람이고 그게 특권입니다. 주민에 대한 주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존경. 이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이죠. 따라서 우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행정학과 교수지만 몇몇 사람만 공무원이 돼요. 다 열심히 해도. 그런데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을 별로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별로 보람있게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예컨대 돈을 먼저 생각한다든지 다른 그걸 생각한다면 공무원이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공무원은 지역에 대한 사랑, 주민에 대한 사랑, 이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면 돈 이상의 더 큰 보람을,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나 친척도 공부를 잘해서 뭐 판검사도 하고 뭐 의사도 하고 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판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돈벌이를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죠. 자살도 하고. 그래서 저는 배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많은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 항상 열정과 겸손과 사랑이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배우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잘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수한 강사가 와가지고 뭐 준비를 잘해서 잘 가르친다고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잘 배워야 됩니다. 여기 계신 수강생들도 피교육자들도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려면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 교육자 입장이지만 저도 평생 교육 시대에 저도 피교육자이고 저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배우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 그거는 바로 비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번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지식과 정보가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버리려고 해요. 그 지식과 정보가 이미 낡아서 쓸모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고수하고 그걸 활용하려고. 특히 사고방식. 그런 게 이제 편견과 고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 좋은 걸 배우려면,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낡아빠진 지식과 정보, 낡은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아요. 폐기할 줄 알아요. 비워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케인스도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개발하고 습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과거의 아이디어와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만 얻는 게 혁신이 아닙니다.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나 절차를 버리는 것도 혁신이에요. 우리는 자꾸 새 것만 찾죠. 잘못된 관행 버리죠. 굉장히 중요한 혁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 학습 이론이라고 하고, 학습을 얻는 것만 아니라 버리는 폐기 학습 이론. 디러닝, 러닝이 아니라 디러닝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배울 때는 일단 다 자기 것을 비우고 새 것을 채우세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비교 검토하면서 자기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끝으로 여기 지지자 부여 호지자예요. 호지자 부여 낙지자.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만 못한다. 배우는 거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배우는 거는 즐거운 일이다. 그게 공자의 핵심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공자의 가르침을 한 바퀴로 줄이라고 그러면 저는 권하, 배워라. 그러면 즐겁다. 그겁니다. 배우는 거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지방자치는 이렇게 일정한 지역, 연제구, 주민들, 연제 주민들이 연제구라는 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갖지만 또 감독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국가로부터 결별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감독,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제구 안에 있는 공동 문제를 우리가 우리 부담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처리하는 활동이나 제도를 지방자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보면 이런 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치구역이 있어야 되고, 주민이 있어야 되고, 또 옛날에는 연제구청밖에 없었지만 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연제구 속에 구청이라는 집행기관과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그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공법인, 그리고 소송 당사자 능력, 계약 체결 능력, 재산 소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공법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인간은 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격. 인격은 뭐가 기준이라고 했어요? 교양. 법인격도 있습니다. 법인격은 뭐예요? 우리 연제구의 격은 뭡니까? 문화입니다. 개인은 교양이고 우리 연제구는 문화예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제 연제구의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A, B, C, D, E 이게 지방자치의 5가지의 본질이에요. 이거는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기준이고
지방자치의 발전의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는 자율적이어야 돼요. 오토노미,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제도적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회, 우리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를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손으로 뽑은 구청장, 단체장을 한테 우리 자율성을 맡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도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걸 지방자치권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습니다. 또 자치계획권까지 추가하기도 하죠. 이제 우리나라는 제도를 갖췄어요. 전국이 226개의 시군과 17개의 시도, 광역, 그래서 도합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자율성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가 못 가는 게 뭐예요? 권한을 많이 안 준 거예요. 아까 말했을 8대2,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도 8대2, 또 중앙의 권한, 지방의 권한 7대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 제도와 권한만 있다고 해서 자율성이 확보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식이 자율화돼요. 자율적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걸 지방자치 의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권리의식은 많이 높아졌어요. 권리의식. 우리 지역의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권리의식이 높아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치의식입니다. 근데 권리의식만 높아졌지 거기에 병행해야 할 책임의식, 아까 말했어요. 자기 부담에 의해서 해야 돼요. 우리 일을 우리 부담에 의해서 내 노력과 내 돈과 내 봉사로 해야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또 우리 지역의 권리를 지키려면 부담도 해야 되고 남의 권리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같이 협력하고 같이 문제를 풀고 하는 그 협력 정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별로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따라서 자치의식 중에서 권리의식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집단, 이기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를 하고 나니까 지역, 집단, 이기주의만 심화됐지 지방자치가 잘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가 앞으로 뿌리내리려면 이게 핵심입니다. 주민자치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이제 책임의식, 공동체의식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거를 꾸려나갈 수 있는 아까 뭐라 했어요? 대화하는 방법, 회의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합의를 이루어내는 방법, 타협과 협상을 할 줄 아는 자세, 이게 다 필요합니다. 안 배웠죠? 안 배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게 선거죠. 선거. 우리가 지방선거를 7번 했습니다. 근데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 기능이라고 해서 욕구불만도 해소해야 되고 또 국민이나 주민 통합도 해야 되고 또 선거라는 그 과정에 정치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가 그 직위에 맞는 사람으로 발전시키는 기능도 하는 겁니다. 대표 육성의 기능이라고 해요. 선거를 통해서 경쟁하고 공약 경쟁하고 정책 경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맡을 만한 인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우리는 기대할 수 없죠. 우리는 이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삐걱거리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거꾸로 하고 있어요. 완전히 국민 통합은 고사하고 다 분열됐잖아요.
이편 내편으로 진영 논리로 정치교육 이렇게 성공하면 안 된다는 반면교사적인 교육적인 역할은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뭐 민주주의의 훈련, 지역에 대한 관심, 지역 문제 해결의 뭐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는 전혀. 그렇죠? 또 대표 육성도 우리 뭐 부총장님은 예외겠지만 선거만 하면 다 변질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사람도 선거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대표를 육성하기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거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뭐예요? 돈은 많이 쓰는데 산출,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선거도 우리가 1조 2천억을 썼습니다. 김포시 예산만큼 돈을 썼어요. 1년 예산만큼. 그런데 이 기능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선거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이 지방자치는 경쟁과 협력이 기본입니다. 경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연제구가 다른 우리 자치구와 경쟁해서 잘 정말 뭐 살고 싶은 살만 나는 경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경쟁입니다. 경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경쟁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 인류를 가장 풍요롭게 했지만 가장 피곤하게 한 체제라는 거예요. 왜? 경쟁에 살아남는 거예요. 경쟁에 낙오되면 영원한 나라로 떨어져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경쟁을 없애려고 했죠. 선거도 경쟁인데 선거도 없애고 시장도 없애고 그래서 경쟁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하는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굉장히 유토피아죠. 살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을 현실화시킨 체제는 아직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중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성공했으면 좋겠죠. 모르겠어요. 이제 더 많은 노력과 갈등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방자치는 경쟁을 할 줄 알고, 경쟁을 할 줄 알려면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협력할 줄 모른다는. 우리는 왜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뭐 243개 자치단체가 왜 필요하냐. 전국 행정구역을 국정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협력을 안 해요. 다 따로 행사도 따로 축제도 따로 해야지. 체육관도 따로 건설해야지. 복지관도 따로 만들어야지. 전부 행정구역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특히 우리 자치구의 행정구역이라는 게 뭐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이게 무슨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국정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외국은 유럽 같은 나라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지역이 협력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자꾸 광역화되잖아요. 생활권은 자꾸 광역화되는데 교통, 교육, 환경, 지역개발 문제를 푸는데 행정구역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걸 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방자치가 굉장히 낭비적, 비효율적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이게 권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분권이라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거잖아요. 분권. 그 권력은 결정권을 말합니다. Decision Making Power. 그 파워를 나누는데 세 가지의 분권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분권. 이게 이제 지방 분권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까 8대2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잘 안 넘어온다. 그리고 더 나가는, 더 발전하려면 위에서 아래로의 분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 내려와도 지방의 위에서 아래로 또 분권화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1번과 2번은 관끼리, 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관민 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민으로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가 잘 되려면 관의 결정권의 상당 부분이 민으로 넘어가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다 관은 가지고 있고 민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무슨 주민자치가 되겠어요? 지난번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여가, 운하, 여응하는 거지 그건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우리 삶,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지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권한, 돈, 인사 이런 권한이 관에서 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또 민도 그거를 넘겨받아서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넘겨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는 우리가 알기로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제도로 알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는 돈이 많이 드는데 민주주의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하지만 능률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하나의 단일 정부만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가능했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커지고 할 일이 많아졌는데 중앙정부만 가지고는 안 되죠. 지방정부가 보다 더 주민들의 적은 세금, 주민들의 적은 부담을 가지고 보다 많은 서비스, 보다 질이 좋은 서비스, 보다 빠른 서비스, 보다 집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 줄 때 이거를 능률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는 반드시 능률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성이나 형평성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냥 민주주의 때문에 하나 하면 문제가 없죠. 또 능률성만 가지고 하려도 문제가 없죠. 이걸 조화를 이루는데 그 묘미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가지가 이 지방자치의 본질로 보겠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고요. 우리 지방자치는 이렇게 역사가 좀 있죠. 49년에 처음 지방자치법을 만들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2층제를 했으니까 지금은 시군구지만 그때는 시도와 시읍면자치를 했어요. 읍과 면까지 자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도 아쉬워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군면 자치제가 폐지되고 군으로 갔잖아요. 시군. 그래서 읍면자치제가 폐지된 것이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법을 만들어서 52년에 동란 중에 6.25 동란 중에 우리가 지방선거도 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52년도에. 그때는 이제 의원 선거는 직선으로 하고 단체장은 간선제 하다가 이제 56년도에 시의원장 선거도 하고 60년도에 본격적으로 다 5월 전체를 다 직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오래 가지 못하고 이제 5.16 군사정부에 의해서 해산이 됐죠. 그리고 읍면자치제 대신 군자치제가 채택이 됐고 이제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유보 중단됐다가 91년에 지방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난 52년부터 61년까지 9년간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아까 얘기한 A, B, C, D, E의 본질에 충실한 지방자치제는 아니었어요. 자유당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측면이 더 강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말 잘한 건가? 지금 지방자치를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성과를 우리에게 줬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방자치제를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인데 30년을 제외한 그 이전의 역사는 전부 관민관계는 주정관계입니다. 관이 지배자고 민은 피지배자고 통치의 대상이고 국민.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은 종속물, 피지배자 의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관은 굉장히 기분 나쁜데 음침하고 무섭고 지금 여기 우리 연제구에 관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는 안 오는 게 좋은데 옛날에 관제수라고 그러죠. 관 앞으로 멀리 있는 게 좋은. 그런데 그런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우리 주민이 위상이 달라졌죠. 우선 유권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는 유권자가 됐어요. 그리고 선거에 나선 사람은 유권자들에게 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객, 커스터머, 소비자가 되잖아요. 고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도, 행정의 목표가 고객 만족 행정입니다. 고객 감동 행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감동시킬 것인가. 이건 상상도 못할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고객과 소비자로 대접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가 됐어요. 이제는 관이 결정하고 민이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라 민관이 같이 공동 결정을 하는 파트너십을 가르는 시대가 됩니다. 같이 결정하지 않으면 이제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가지 않았지만 이제 주민이 오너가 되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지방자치를 함으로써 이 변화는 지방자치 하지 않으면 변할 수 없는 변화다, 성과다. 우리 헌법에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체감된 거는 지방자치 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소중한 지방자치의 성과다. 두 번째, 이거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28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혼돈과 갈등과 혼란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시점도. 안보적으로도 뭐 북핵위기도 있었고 연평도 폭격도 있었고 천안함 침몰도 있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속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IMF다 외환위기다 해서 우리가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탄핵이다 자살이다 해가지고 전대미문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 정치의 모든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다 해준 거예요.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그런 거를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는 어떻게 하나, 수의는 어떻게 입히고 감방은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체포해가고 이런 걸 다 배워서, 대만은 다 배워서 천수입에는 그대로 따라서 구속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정치적 실험을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보, 경제, 정치,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망가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방정국이 안정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대통령이 시장군수 구청장을 다 임명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임명한 대통령의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임명받은 단체장의 권위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정부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하나는 군이 개입해서 군사정부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정부 상태로 그냥 사회가 와야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그런 위험한
속에서 우리는 다행히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임의가 보장된 단체장을 뽑고 그 단체장을 견제할 뭐 조금은 우리가 못마땅할지 몰라도 지방의원을 뽑아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시킨 합법화, 정당화시킨 지방자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앙정부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제도가 지방자치 제도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말은 혼란스러웠어도 우리가 피를 안 흘리고 우리 투표를 통해서 여야간에 정권 교체를 했어요. 이건 대단한 정치 발전입니다. 다른 나라도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아프리카도 지난 민주주의 혁명이 한번 불었거든요. 1990년 초반에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이집트, 튀니스, 리비아 거기 다 뭐 석유도 나오고 관광자원도 풍부해서 그럭저럭 경제가 성장하는 독재자 밑에서 거기에 민주화 바람이 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체제가 망가졌어요. 지방자치하지 않고 독재자 중심의 단일 정부, 단일 독재 정부 속에 운영되다가 민주화 혁명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독재자의 최후를 맞고 다 나라가 다 거덜났죠. 지금도 뭐 헤매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이 지방자치를 그래도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안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두 가지 성과만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그동안 우리에게 제기한 문제점, 많은 비용, 많은 낭비, 이거를 이 두 가지 성과가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성과를 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자율적이고 창의적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고, 또 주민 참여가 활성화됐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면 굉장히 낭비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선거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방선거를 지금 전면적인 정당 공천제를 하고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지역의 대표가 지역 발전의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경쟁하고 대결해서 주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중간평가, 뭐 야당의 심판, 뭐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의 이슈를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방선거가 아니죠. 지방 없는 지방선거. 심지어 뭐 교육감은 정당하고 상관없는데 그동안에 뭐 교육감이 뭐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일자 투표를 하니까 뭐 유리했네, 불리했네, 뭐 이런 묻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든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방선거. 그 다음에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다 제도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점이 하나는 획일적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제도. 이 주민의 선택권을 안 주고, 말하자면 지역의 여건, 지역의 자치 역량, 자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이든 뭐 도시든 인구가 많든 적든 지방 재정이 있든 없든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 저는 자치구도 잘하는 거는 자치권을 더 주고, 또 잘못하는 데는 좀 준자치화도 하고 행정부로도 돌리고 이런 선택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지방자치의 의미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치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 협력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는 아직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치안 문제예요.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겉돌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제, 이거는 뭐 하나 재밌는 사례로 선거의 중요성 때문에 선거에서 한 표가 세계사를 바꾼 사례입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그러죠. 그 광장에 와서 국민들이 와서 토론하고 대화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어떤 종교회의의 주제가 여성은 인간인가 동물인가 이게 주제였대요. 기분 나쁜 얘기죠? 여성분들. 근데 예전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차별받고 수모를 당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나서 투표를 했답니다. 한 표 차이로 여성은 인간이다. 결정이 났다. 아니 여성이 동물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 또 수백 년 동안 굉장히 수모를 당했겠죠. 또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이걸 한 표가 결정됐다는 거고요. 미국이 독립할 때도 미국의 국어를 독어로 할까 영어로 할까 결정을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투표를 통해서 한 표 차로 미국의 국어는 영어로 한다. 아마 도구가 됐다면 세계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히틀러도 처음에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됐대요. 나중에 물론 국민 직선으로 총통이 될 때는 뭐 200만 표 차 이상으로 총통이 됐지만 처음에 나치당의 당수가 될 때는 한 표 차로. 만일 한 표 차로 안 됐으면 2차 대전도 600만 명의 유태인의 학살도 없었겠죠. 어떤 이렇게 선거에서 한 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래를 잘못 예측해서 실패한 사례입니다. 전화도 벨이 처음 발명했을 때 이거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회사를 찾아갔는데 이런 얘기 들은 거예요. 전화는 너무 별점이 많아서 통신수단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잘못 예측해서 이 회사는 망했죠. 벨이 자기 회사 벨을 만들어서 지금 뭐 전화야말로 뭐 스마트폰까지 진화해가지고 엄청난 사회변화를 가져왔잖아요. TV도 처음에 나올 때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래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 회사가 예측을 했는데 당연히 망했죠. 그 다음에 2차 대전에 프랑스 사령관도 이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봤다가 패전하고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거예요. 퍼스널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미래를 잘못 예측하면 사회와 구성원들,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변화될 지방자치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다 생략하고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이제 3050 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이게 이제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7번째 우리가 가입을 했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인구 5천만 이게 굉장한 성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잘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살률도 얼마 전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다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쭉 1위를 하다가 지난 몇 년 동안에 2위를 밀렸어요. 리투아니아가 OECD 국가가 되는 바람에.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1위를 탈환했다. 작년에 자살한 사람이 13,500명.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60만 명. 근데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그 전에 자살은 노인들이 많이 했어요. 노인 자살률이 높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노인 자살률은 줄고
1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 2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인구 문제예요. 인구. 지금 우리 인구가 작년에 5,163만 명이었거든요. 중국이 15. 이렇게 인구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69년에 3천만 명, 84년에 4천만 명, 5천만 명까지 가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한계고, 이제 앞으로 점점 줄어서 2300년에는 우리 한민족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삼국시대에 우리가 33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막강한 나라인데 인구가 없어서 중국을 지배를 못했다는 거예요. 인구가 없어서. 아무튼 인구는 경쟁력인데 지금 인구가 주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가 이제 이렇게 15%에 육박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거 보세요.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 이제 외국은 이게 이제 65세 인구가 7%가 된 해입니다. 요거 14%가 된 해, 요거 20%가 된 해예요. 근데 프랑스는 7%에서 20%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55년 걸렸어요. 뭐 영국도 100년, 미국도 10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70년에 7%, 14%, 2006년에 이미 20%를 넘어섰어요. 근데 그 기간이 불과 36년밖에. 한 3분의 1 이상을 줄여요. 이 100년을 3분의 1로 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성에 안 차서 7%, 14%, 이것도 빨리 2025년에 20%가 됩니다. 2045년에는 37%가 됩니다. 세계 1위가 됩니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령화는 뭐 축복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가면 준비할 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 가능 인구가 노인 1명을 6.6명이 부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명이 1명, 2명이 1명, 2050년에 한 명의 노인을 목마를 태우고 가야 하는 목말 사회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화될 거냐. 이 세대 간의 갈등 문제는 이념 문제, 지역 문제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념 갈등 해소하고 지역 갈등 해소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에 매진을 해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길어봤자 2026년까지라는 거예요. 2026년까지 이제 3만 불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가지 않으면 영영 못 간다는 거예요. 이 고령화라는 하나의 변수 때문에. 그 정도로 이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82.7세입니다. 남녀 평균. 여성이 6살 더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보다 12살 더 살아요. 12살. 그러니까 남녀 북한 가족 상봉할 때 남한의 어머니와 북한의 딸이 만나는데 친구가 돼요. 그럼 너무 빨리 늙어서. 그 정도로 지금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저출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70년에 4.53의 아이를 낳았어요. 출생아 수도 1년에 90만. 60년대는 100만 이상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뭐 2부제, 3부제 수업하고 그랬죠. 지금은 35만, 32만 명
40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는 줄고 점점 늙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치분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의 과제는 6개입니다. 6개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또 중앙과 지방협력, 책임성과 자율성과 책임성 이양, 또 재정분권, 또 지방의원제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이렇게 6가지를 삼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주민주권입니다.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민주권을 위해서 이런 세부적 과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회 문제가 여기 있고요. 주민 직접 참정제도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거는 아시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모델을 가지고 시범 실수는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의 모델은 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4가지 정도. 다시 말해서 이 읍면동과 주민자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래서 협력형은 이제 읍면동을 그대로 두고 주민자치회도 두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는 거죠. 협력형에서 조금 보완한, 이거에서 좀 보완한 거는 뭐냐면은 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쪽으로 갈수록 주민자치 기능이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형은 이제 읍면동하고 통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더 중심이 돼서 읍면동 사무소는 사무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 기능이 강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주도형은 읍면동 사무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군구 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4가지를 검토를 쭉 했는데, 지금은 요거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읍면동장이 자문기구잖아요. 그죠? 자문기구고, 위쪽 장도 읍면동장이 주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이건 안 되고, 이제 조례로 조금씩 융통성을 줬습니다.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선출권도 추첨으로 할 건지 선거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구청장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또 이제 재정도 조금 보완해주고, 또 민간 유급 직원도 두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지금 보완을 했습니다. 해놨는데, 여전히 문제는 결정권, 사무에 대한 결정권, 재정에 대한 결정권이 아직은 미흡하죠. 그리고 몇 가지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읍면동 자치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시군구가 지금 제일 기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시군구의 인구가 평균 23만 명.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초자치를 하려고 하니, 지방자치가, 주민자치가 되겠냐, 이거죠. 외국도 기초자치의 규모는 보통 2,000명에서 5,000명. 근데 우리는 지금 23만 명. 물론 이제 구인구가 많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읍면동의 인구, 우리가 한 3,500여 개가 되는 이 읍면동의 인구가
이유가 외국의 기초 범위, 기초 단위예요. 기초 규모예요. 읍면동의 규모가. 그래서 이렇게 뭐 크고 작은 곳은 있지만 어떤 이런 그 읍면동이 적정 규모다. 지금 외국도 보세요. 외국도 평균 주민수가 이렇게 기초가 우리보다 훨씬 적죠. 그죠? 2천에서 5천 사이입니다. 영국이 좀 큰데, 영국도 15,000명 정도. 15만 2천. 그래서, 읍면동의 자치를 이제 제도로 할 거냐, 준자치화 할 거냐, 뭐 이제 이런 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이 규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초의 규모는 너무 크고 광역의 규모는 너무 작다는 데입니다. 광역을 더 초광역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울경, 이건 초광역을 해야 돼요. 부울경. 그 대신 기초는 더 작은 단위 내려와야 자치 기능이 제대로 되는 거고 주민들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외국과 비교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범 시설이 이렇게 늘어나서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가. 그리고 부산도 이제 이렇게 16개 구에서, 그죠? 구에서 이제 이렇게 읍면동이 54% 정도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앞으로 주민자치제도가 제대로 되려면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대표기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부우죽순으로 지금 대표기구가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주민자치회가 지구 결정권을 갖도록 그 위상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과 자율성을 해야지. 전부 외국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중앙에서 지침을 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연제구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소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제구 여건에 부합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다양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 3E라고 해서 Education, Exercise, 연습, Experience, 경험입니다. 그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야 점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구자가 되는 거죠. 선도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제도적으로 주민자치의 기능과 권한을 점점 더 확대하고 그것을 아주 명문화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또 주민자치가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연제구의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연제구를 좀 짧은 시간에 좀 들여다봤는데, 연제구가 앞으로 지향할 미래 비전과 목표, 이것이 아직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은 연재, 살만나는 연재, 이건 뭐 형용사적으로는 좋은데 그게 어떤 건지, 왜 살고 싶은지, 왜 살만나는지, 이거를 조금 보여줘야 된다. 지금
제가 여러 자치단체를 다 돌아다니면 굉장히 많아요. 살고 싶은, 살만 나는 곳을 모토로 내세운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전도 살만 나는 대전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식상해요. 식상하니까 연제구만이 특색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우리 구청장님이 혼자 결정할 게 아닙니다. 지역민들이 같이 만들어야 돼요. 같이 공감대를 만들어. 같이 꾸는 꿈이 비전이에요. 구청장 혼자 꾸는 꿈은 백일몽이죠. 나이트메어.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같이 꾸는 꿈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비전은 반드시 목표, 그걸 이뤄낼 수 있는 전략,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성과 지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연제구를 만들려면은 이렇게 상향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집행부, 의회, 지역 주민, 그리고 인근 지역, 인근 자치단체, 또 우리 연제구의 출향인 그룹,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네트워킹화돼서 한 대로 힘을 모아서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 연제구민의 단합과 통합이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영 논리 이런 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대를 강화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다각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대내외적 협력 네트워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연제 구민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참여도 하고 주민자치에 의해서 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주민 대표들이 하려면은 판단력이 높아져야 돼요. 판단력. 그러려면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여러 것들을 분석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판단력을 키워야 돼요. 그냥 겉다리로 참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참여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자기 의견을 내놓고 서로 토론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의식과 능력,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가 중요해요. 자원봉사. 현대인들은 자원봉사. 미국도 자원봉사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문제를 해결해줘요. 자원봉사는 큰 돈 들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방 예산의 2%, 지방 예산의 20%를 자원봉사가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없으면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봉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서비스의 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무원들한테 재촉을 하고 체근을 해서 시키는 것보다 스스로 자원봉사자들의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호스피스라든지 이런 거에 자원봉사들 많이 하잖아요. 돈 주고 하라고 하겠어요? 그 거친 일들을 자원봉사는 종교적인 힘이 됐든 무슨 다른 힘으로 그 자원봉사를 하는 서비스의 질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제구도 자원봉사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화하고 네트워크화하고 그 대신 자원봉사에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보험제도를 마련해 준다든지 또 다른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뭐 쿠폰을 준다든지. 근데 외국은 자원봉사 하자면 행세를 못해요. 자원봉사에 뭐 포인트 마일리지가 없으면 행세를 못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뭐 일회성이라든지 이렇게 그치지 말고 체계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연제구가 조금 통 크게 주변 자치구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자치 역량도 이제 강화돼야 되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상을 분명히 제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사람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주민 중심의 지역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또 독창적인 전략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구정의 시스템도 계속 혁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사가 만사하듯이 공정한 인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찾고 기용해야 됩니다. 이런 재발공력이나 뭐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수도 발탁을 했거든요. 자기의 정적도 발탁을 했는데 우리는 전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지방자치와 분권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험난한 길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봐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권위주의 독재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되고, 지방자치의 문제는 풀어가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아까 쭉 했던 얘기고요. 주민자치, 우리가 주민자치를 통해서 이제 지방자치는 생활자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선호하고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지역의 리더들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역이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명예와 자존심, 사명감을 가지고, 작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 연제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신다면 정말 잘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발전을 할 때는 뭐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고 정치인도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평범한 지역 주민도 지역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같이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 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지방자치가 살아나야 지역이 살게 되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것은 제가 오늘 지난 기간의 경험을 평가해서 말씀드렸고, 또 미래 환경 변화, 지금 연제구는 조금 덜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변화,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 지방 소멸입니다. 지방에 인구가 없어서 사라질지 모르는데 다른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지금 한 80여 개가 돼요. 그런 곳, 인구 소멸 지역은 지금 뭐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별 지금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통합도 고민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본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래서 그러한 사회 자치 환경 변화가 심각하게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연제구는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좋은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 속에서는
이 주민자치 그리고 지금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주민자치회를 뿌리내리는 그런 선두자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강조하면서 준비된 강의는